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견제구도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두 분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뉴시스의 이종익 기자, 지금 어디 계세요? 천안시청의 C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천안시에서 녹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여기를 잠시 제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메일의 유창기 기자도 연결돼 있는데요. 유 기자는 오늘도 사무실이죠? 오늘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나 천안시청이나 바로 가까운 근처에 있는데요. 이렇게 또 화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본격적인 견제구에 앞서서 최근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이슈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 핫한 소식 하나씩을 가지고 오셨죠. 먼저 이 기자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어요? 5차 국민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죠. 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충남에서는 녹화일 현재 기준으로는 당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가 시민 또는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제 주위에 못 받으신 분들도 지금 가까이에도 있고 지원금 지급을 두고 말들이 많았죠. 정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그 5차 재난지원금을 접수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4,200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급액만 무려 10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정도를 생각한다면 80% 이상은 다 수령한 셈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제 건보료를 기준으로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달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그 이의 신청 건수가 무려 36만 건이 넘었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선별 지급은 국민을 선별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선별된 국민 간 위화감 조성과 형평성 논란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 끝에 결과적으로 충청남도는 모든 도민에게 100%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충남 도민은 한 26만 2천여 명 정도 되고요. 이 필요한 예산은 656억 원 정도로 도와 시, 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MC가 말씀하셨듯이 그 당진시만은 제외됩니다. 당진시는 100% 지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부담하게 되는 12만 5천 원, 이 부분만 당진 시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지급 주체 이런 부분은 다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는 11월까지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양승조 충남지사도 전국민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냐 마냐 고민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00% 지급을 결정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고 과거 그 기자회견 당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 군 간의 합의가 있을 때 도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불평등과 그 고액 대출 등 부채가 반영되지 않는 등 그 지급 기준이 모호성 등이 이 100% 지급으로 선회한 주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 100% 지급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승조 지사는 부족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그 자치분권 차원의 의사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진을 제외해서 100% 이제 지원금 지급 결정되기 전까지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시 그리고 충남도 예산 분담을 이제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이걸 두고 갈등을 좀 빚기도 했었죠. 앞서 충남에 추가 지급되는 대상이 26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천안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만 명을 넘어섭니다. 비율로는 한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건데요. 충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천안시의 부담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최소 60% 이상, 최대 80%까지는 충청남도가 좀 분담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이어왔고요. 분담의 기준은 경기도의 경우 100만이 넘는 시의 경우 90% 이상을 경기도가 부담했다라는 이런 근거를 댔습니다. 박상돈 시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지난 추석 연휴 지나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서
뭐 본인의 요구대로는 안 됐어요. 근데 도비 50% 지원 이제 결국은 수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결정 이후에 좀 쓴소리를 내기도 했죠. 정부의 선별 지급 결정과 경기도에 이어 충남이 전체 지원을 결정한 부분을 싸잡아 비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천안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충남도가 끝까지 천안시가 분담 비율을 좀 도가 높여달라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결정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상도 시장이 도비 지원 더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 저는 적절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50% 수용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박상도 시장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먼저 박상돈 시장의 그 50% 수용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박상돈 시장은 결과적으로 그 50% 지원을 받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희망에 빠진 시민을 생각해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아무 보정도 없이 상위 12%를 무조건 제외하고 88%를 지원한다는 이 정부의 기준에 대해서 매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화폐, 지역사랑 화폐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지 보편성이 없는 일률적이고 보편성이 없는 지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양승주 충남지사 그리고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의 수장인 박상도 시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을 좀 벌였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두 분은 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싸움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전체 100% 지급이라는 경기도에 이어 충남의 결정이 있었던 건데 속내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90% 이상 지원을 한 반면에 충남은 50%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고통은 시군이 부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색은 돋아내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 분담은 시군에다가 떠넘겼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거는 15개 시군의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마치 선언이었지 실제 합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까지 천안시는 합의 대열에 이탈하다가 막판에 50%를 수용한 이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당진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덜컹거렸다 이런 느낌이 강해 보입니다. 저도 당연히 기싸움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차등 지원에 따른 불만 여론으로 그 여야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결정이 크게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의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그 26만 2천 명 중에 거의 절반인 47%가 천안시민 대상자입니다. 사실상 체급이 다른 대상에 같은 양의 그 지원금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는데요. 추석 전에 천안시의 민주당 소속 의장과 그 국민의힘 부의장 인터뷰에서도 천안 시민에게 모두 국민지원금 지급은 어렵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지원금을 억울하게 받지 못했다는 불만에 지역별 차등 지원 이런 불만 여론이 들끓는 대한 여야 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이 공동생활권이잖아요. 바로 옆에 길 건너편에 있는 아산은 선제적으로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천안의 경우 이제 도에서 50% 절반 예산을 받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언제쯤 지급이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남도에서 11월부터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11월 1일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100% 지급이 이루어지면 천안시민 같은 경우 추가 대상자는 12만 4천 명이 늘어나가지고요. 310억 원이라는 돈이 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비가 50% 지원하게 되면 천안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155억 원 정도가 천안시 재원인데요. 이 중에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 지난 그 기자회견 때 100억 원 가량을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천안시가 그 토지주들이 제기한 구룡동의 영상문화복합단지라는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서 240억 원을 물어주게 됐거든요. 근데 다만 이때 소송 원금은 100억 원 안팎인데 5년이라는 그 대법원 심리로 가상금만 140억 원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께서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유 기자께서 준비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얼마 전 폐막한 그 흥타령 춤축제 소식 가지고 오셨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개최되지 못했던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축제는 아니었고요. 비대면 방식으로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비대면 축제는 유 기자께서도 뭐 머드 축제라든지 다른 지역 사례를 지난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를 해주셔서 익숙한데 코로나19 이후에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흥타령 축제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나 뭐 자동차 공연장 이런 걸 도입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화상으로 연결하는 축제 방식 이런 거는 보편적이고 흥타령 춤축제에도 적용이 됐고요.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공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드라이브스루는 한마디로 자동차 극장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타고 입장을 해서 무대 앞에서 주차를 한 다음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방식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두 분 모두 뭐 현장 가봤을 텐데 이 기자께서는 뭐 그 드라이브스루 현장 이런 데서 뭐 민원 같은 거는 없었나요? 프로그램마다 한 100대 차량의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진행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차량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모르고 오셨던 분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원을 찾았다가 입장을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축제 기간에 하루 빼고는 제가 다 매일 현장을 가본 것 같은데 공연장에 자리가 꽤 많이 비어 있는 걸 목격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개폐막식 때도 빈자리를 여러 개 봤거든요. 뭐 큰 문제 없이 끝나긴 했는데 뭐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기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차량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 자동차 공연장만 운영했는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 보였고 유 기자께서는 이번 축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입장을 좀 해봤는데요. 축제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삼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삼거리 공원 입구에서 사전 예약이 됐는지 부분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QR 체크인이나 발열 체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예약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갔는데 그 과정에서 방역 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삼엄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차량에서는 화장실을 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축제장의 자유로움이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주위에서 그 축제 개최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축제 전통성을 이어가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 축제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축제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은 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축제다 보니까 방역이 최우선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뭐 만전을 기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다만 천안시에서는 이제 4단계만 아니면 축제를 강행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축제를 열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000명대 이상 나오는 상황이어서 쉽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민들 반응일 텐데 시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갔던 게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갔었을 때 제지를 당하셔서 그런지는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분도 드라이브 스루를 하지 못하고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인데 과연 이런 축제가 필요하느냐,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즉 자동차 예약을 마친 후에 현장에 입장하신 시민들은 대부분 그나마 이렇게라도 축제가 진행될 수 있어서 반갑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신 시민들께서는 굳이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꼭 이런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라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반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이런 방식이 진행된다면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2021년 코로나19 상황 막바지에 열린 불가피한 축제로 이렇게 기록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흥타령 축제 한 거 맞아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 훨씬 더 많았겠죠. 뭐 주최 측인 천안시 그리고 천안문화재단 이 주체인데 이번 축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문화재단은 올해는 뭐 불가피하게 비대면 방식의 축제를 도입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뭐 코로나19 상황이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흥타령 축제 방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지원금 그리고 흥타령 춤축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견제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매출 100억 미만의 영세 기업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 업체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0.5%의 전기 수소차, 그러니까 친환경 미래차 확대에 따라 그 2030년 국내 부품 기업 수는 900개, 그리고 고용은 한 3만 5천 명이 옛날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뭐 한 개, 두 개 정도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한 10개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그러면 이제 부족한데 이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견제구 주제가 자동차 산업 변화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충남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특히 아산과 자동차 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충남과 자동차, 특히 아산과 이 자동차 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그 충남 수출 비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 뭐 반도체 부분도 있지만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산 공장은 1996년도에 완공됐는데요. 그 아산 공장에서는 그랜저와 소나타 이 두 종류의 차량이 생산됩니다. 뭐 울산 공장에 비해서 차량 두 종류만 이렇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가장 히트 상품이 그랜저와 소나타인 만큼 엄청난 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1 공장인 울산 공장에 버금간다. 뭐 이렇게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벤더 기업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늘어서 있고요. 이걸 뭐 얼마나 많은 벤더 기업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게 공장 통근 버스의 그 가동 범위를 좀 보시면 아산, 천안은 물론이고요. 예산, 평택, 그리고 당진시까지 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평택, 당진까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그 동료 기자들하고 같이 아산 공장 견학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훨씬 더 크다는 걸 좀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고요. 이 공장에 다니는 뭐 직원, 뭐 가족, 뭐 협력사까지 합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실제로 이제 과거 사례를 저희가 좀 지켜보면 현대자동차 매출이 예전에 부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2018년도였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수출 부진하고 경기 위축 등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산시의 대표적인 입주한 대기업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자동차들이 있는데 이들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2019년도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아산시는 그 2019년 4월에 그 예정된 법인 지방소득세가 850억 원 규모라고 했는데 이거는 2018년도에 1,300억 원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 아산시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소득으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산 지역에 입주한 법인의 영업 실적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아산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산시가 얼마나 초긴장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그 오세현 아산시장이 행사비와 민간 행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 또는 최소 20%까지는 일괄 삭감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긴축 재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오세현 아산시장 본인 그리고 부시장들의 업무 추진비도 삭감을 했고 각 과의 운영비 또한 삭감을 했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법인세 비율 뭐 이런 거는 사실 2018년 기준이긴 한데 뭐 아마 지금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탈석탄 정책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에 따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 뭐 당연히 연달아서 크게 변하고 있죠. 세계적인 흐름을 좀 종합해 보면 2030년부터는 아마도 내연기관 신차 구입이 좀 망설여지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GM의 경우 2035년 이후에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세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벤츠 역시 2030년부터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또한 2035년부터는 신규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최근 그 2035년부터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배터리, 수소 전기차로 라인업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놔서 좀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2020년 3%인 그 전기차 모델 판매 비중을 그러니까 2030년에는 30%까지, 204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2035년 내연기관을 퇴출하고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만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도 뭐 준공식 취재를 갔습니다만 천안시청 봉서울 앞쪽에 수소 충전소가 이제 천안은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규모로 준공이 됐는지 유 기자께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천안에 처음 문을 연 수소 충전소에는 총 국비 도비 시기 포함해서 6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하루에 버스 15대, 승용차 85대, 총 100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춰서 가시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천안 지역에서 수소차를 구매해서 운행하셨던 분들은 아산이라든지 안성에 있는 충전소 사용으로 이용자들이 이만저만 불편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으로 급속 재편되는 상황에서 차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이 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그 충남에서 새롭게 문을 여는 그 수소 충전소는 천안을 비롯해 아산, 보령, 당진 등 5개 시군입니다. 참고로 전기 충전소도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기 충전소 위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천안, 아산을 이렇게 쳐보면 천안과 아산 각각 약 한 50곳 정도의 전기 충전소가 지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천안시청, 아산시청과 같은 공공기관, 특히나 요즘에 그 신규 아파트들 조성되는 곳에 이 전기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급격히 이 전기 충전소 가능한 위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도 그렇고 뭐 저도 아직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는데요. 뭐 두 분 혹시 뭐 다음에 차 구매하실 때는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구매하는 거 고민 좀 해보셨어요? 타고 다니던 차가 내연기관차, 경유차 오래돼가지고 폐차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폐차를 한댔더니 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 수소차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뭐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좀 알아봤는데 아직은 지금 조금 선택의 폭이 좁은 것 같아서 어떻게든 지금 타고 있는 차 오래 타고 끝까지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좀 한번 바꿔볼까 이런 작전은 짜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그 뭐 저희 지역 그리고 충남에 이런 친환경 자동차 얼마나 있을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 그 천안과 아산을 포함해 충남에 보급된 수소차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인데요. 승용차 455대, 버스 9대 등 총 464대입니다. 올해는 승용 300대, 그리고 버스 12대 등 312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면서 저희 지역에는 이제 기회일 수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있다는 얘기, 뭐 뻔한 얘기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저기 뭐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 1차 벤더 협력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얼마나 되죠? 아산시가 자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을 약 400여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서만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의 생산은 충남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전장 부품, 그러니까 전기 전자 부품 산업의 매출액은 약 375조 원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 그 충남 지역 수치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 기준으로 2020년 1월 기준 충남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다음으로 1차 부품 공급업체, 그러니까 1차 밴드죠. 부품 공급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충남의 1차 부품 공급업체 수는 2018년 85개사에서 2019년 78개사로 감소해 시도별 비교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지 전기차나 수소차의 그 전환 때문인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인력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면서요. 통계 자료가 정확히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현재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그 충남의 1차 부품 공급 업체 수가 2018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 7개, 8개가 줄었거든요. 여기에 본다고 하면은 인력 감소는 상당히 많이 그리고 소규모 위주로 이 인력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아까도 뭐 저희 시 예산 얘기 꺼냈을 때처럼 아산에서는 굉장히 그 비중이 큰데요. 이런 흐름에 아산시 그리고 지역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산의 미래 먹거리나 미래 전략의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일 테고 이런 업체들일수록 어렵고 투자 이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부품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부품기업 총 매출 10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0.5%에 불과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이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사실상 뭐 기업에게만 맡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런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그 전기 수소차 그러니까 친환경 미래차 확대에 따라 그 2030년 국내 부품 기업 수는 900개 그리고 고용은 한 3만 5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수출 560억 불, 고용 35만 명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기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9천여 개 부품 기업들이 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형성돼 가지고 국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완성 차사나 그 부품 협력업체, 노조 등이 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협력사라든지 뭐 투자 이력이 없는 영세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래차로의 변환, 전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상 전기, 수소차 등 이제 친환경차의 이 미래차로의 전환은 당면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차 부품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는 것은 함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포럼에서 한 협력업체는 아산시의 이제 미래차 모터 핵심 부품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기술 상생형 사업 모델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지역 대학이라든지 고교가 함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이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연구기관은 기술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신기술 교육 훈련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노사 상생이라든지 이 고용을 지속적으로 약속하는 기업 그리고 네 번째 기술 개발과 투자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같이 하자는 의견입니다. 변화, 뭐 혁신 이런 용어들은 긍정적일 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고용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변화라는 말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고 좀 불안하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고용 불안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고용 인력들이 과연 인력 자체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원격 기술 서비스, 뭐 3D 프린트 1인 제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뭐 재택근무 등으로 고용 인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상시 고용 인력이 또 뭐 로버트나 그 아웃소싱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끼리는 이 정도로 정리를 그럼 하고요.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김병삼 단장 화성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이고요. 호서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듯이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도 맡고 계신데요. 그동안에는 어떤 걸 좀 연구해 오셨고 지금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제 주 전공은 차량의 충돌 안전 분야입니다. 영어로 이제 크라시워스니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차량을 개발할 때 사고를 이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차체를 구조 설계하거나 승객의 어떤 보호 장치, 안전벨트라든가 그런 걸 이제 미리 대비해서 승객을 완전히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충남 수소에너지 오픈랩 사업단의 단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차량 주행 안전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산업부나 국토부에서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주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 그리고 아산에서 이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충남은 이제 전국의 자동차 생산 비중에서 이제 울산 다음으로 큰 지역입니다. 경기가 이제 가장 큰 지역이고요. 이제 울산에서 충남은 이제 전국의 세 번째를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기차 비중에서는 이제 충남이 이제 전국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그런 게 충남의 지금 지역의 이제 분야의 현실입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그 충남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노사 포럼이 있었잖아요. 자동차공학부 교수로서 이번 포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포럼의 이제 주최를 저희가 이제 같이 했었고요. 이 포럼의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은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와 광주형을 통해서 이제 캐스파라는 자동차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실시된 게 이제 군산형 일자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군산형 일자리는 군산에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전환하자 그런 분야로 이제 했었고요. 또 이제 전남형 일자리가 최근에 올해 와서 전남 일자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안에 이제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노사민정에서 이제 그런 일자리 모델을 내년에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아산형 일자리라는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첫 삽을 뜨는 그 포럼을 열었던 거고요. 그걸 해서 이제 아산형 일자리의 어떤 기본 모델을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 가자 하는 게 이번 포럼의 주요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그 전기, 전자, 이 부품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의 이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뭐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의 이제 생산 중단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2030년 또는 2035년, 어느 나라는 2040년에 내연기관의 생산 중단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현대차도 지금 2035년에 단계적으로 생산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전기차가 이제 약 550만 대의 전기차 수요 전망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약 생산 비중으로 보면 약 7.5% 정도가 점유 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기차 보급 전망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전기전자 비중이 저희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 있던 80년대나 90년대 요 시대에는 한 20%, 최대한 30% 정도가 전기전자 비중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기전자 부품,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약 7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높아질 거고, 이제 가격 측면에서도 옛날에 내연기관 중심의 차체 부품에서의 어떤 비중보다는 전기전자 가격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전기전자의 그 비중이 매년 약 29.4%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업체는 이 전장 부품에 대해서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기술 측면으로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완성 차량 업체에서는 이렇게 미래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산하에 있는 부품 업체에서는 그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남은 이제 부품 기업 수가 기업수로 봤을 때는 전국에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차 기업 기준으로 보면 약 한 80개 정도, 2019년 기준으로 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엔진이라든가 조립 부품 순으로는 약간 4위인데 엔진 부품을 빼고 나면 저희가 이제 충남이 전국적으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으로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금액 비중으로 보면 전국에 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보다는 이제 전장 부품, 전기 전장 부품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충남 지역이 어떤 발전 방향을 뭐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뭐 충남 그리고 아산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치를 조금 뭐 유지하거나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 산업의 현실에서 이제 선진국들은 굉장히 구조 전환을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의 도시인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이제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 도시의 격변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요. 디트로이트에 가면 이제 굉장히 도시가 붕괴되고 이제 산업이 무너져서 미시간 주가 지금 현재 미국의 50개 중에서 거의 최하위 주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지역이고요. 그런 현실이 이제 미국의 지금 현실이고요. 미래를 설계하려면 이제 도시 어떤 정책, 지역 정책을 이제 수립하려면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충남 지역에도 이제 저나 뭐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 자동차 산업을 이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데 그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 이제 독일의 인피니언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그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현재 부족해서 생산을 중단하는데 옛날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뭐 1개, 2개 정도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한 10개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그러면 이제 부족한데 이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수입을 하거나 이제 일부는 이제 국내 생산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세계 1위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뭐 세계적으로 이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0위권 안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그런 방향으로 전기전자를 하려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야만이 저희가 이제 다음 설계를 하는 충남 지역에 어떤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제 입장입니다. 디트로이트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아산도 뭐 어떻게 변하느냐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역 업체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역 업체들은 이제 그 어떤 전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심한 기업이고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매출을 한 4천억을 하는 기업이더라도 이 어떤 현대차가 주는 이제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가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되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기업이 너무 많은 거고요. 충남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술 개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본인들의 이제 의도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능력이 이제 충남 지역에 그 정도의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다는 거고요. 최근에도 이제 만난 기업체들 사장님들이 있지만 매출이 한 4천억이 되는 이제 기업이면 중견기업인데 1차 밴더입니다. 1차 밴더지만 여기에도 이제 전환하고 싶은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기술을 이제 그냥 현대차에서 주는 기술을 받아먹고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전자 미래차로 이제 가버리면 이런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변화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난 포럼에서도 있었는데 그 전문가들은 미래차 인력 구목 그리고 전기, 전자 이 부품 생산 기업이라든지 이게 상대적으로 충남이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빠른 전환이 과제라고 했는데 이 전환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필요한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환하려면 이제 그런 전환하는 부품을 찾는 게 이제 본인들의 이제 방향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자율차를 하든 뭐 전기전장을 하든 그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한 어떤 이제 개발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이제 대학과의 어떤 연계 새로운 산업 분야니까 이제 연계 분야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 분야를 이제 개척하는 게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차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뭐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뭐 저희 지역, 뭐 국내 기업만 맞닥뜨린 상황은 아닐 거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경쟁 체제 속에서 좀 자리를 좀 잡기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로 역할이 있겠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 방향에 대한 뭐 정책을 입안에 내고 그런 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기업은 그걸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까잖아요. 현실화시킬까를 찾아서 그 미래차를 준비하는 미래차라는 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약간 기술에 대한 분야가 있는데 그걸 이제 찾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서로의 필요성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뭐 이런 걸 이제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고 조언을 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 방향을 서로 이제 끌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정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서로 윈윈해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충남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전자 부품의 1위 지역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요. 그다음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1위 지역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묶어주는 새로운 산업을 끌어가는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충남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구축해서 충남 지역이 우리 전국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때는 좀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오늘 뭐 단장님 말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 기자님부터 할까요? 오늘 방송 주제의 배경이 어찌됐건 환경 그리고 코로나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 방역 체계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상 어려운 위기 때마다 늘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들더라도 우리 시청자분 모두 함께 조금만 참고 힘을 모아 이 코로나를 극복하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산업만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산업 하면은 지금 내연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주유소잖아요. 그런데 이 주유소도 앞으로는 사양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를 수집하는 마니아층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앞으로 내연기관에 어떤 차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도 굉장한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유소, 이 주유소를 확보한 내연기관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가 미래에는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방송 들으면서 단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충남 그리고 아산이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 굉장히 기분 좋게 듣긴 했는데 이걸 또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잘 대응해서 이러한 위치를 좀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방송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죠. 예. 뉴스 이종익 기자 그리고 중매일의 유창인 기자 오늘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견제구는 도종환 시인의 시 한 구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